안녕하세요. 온라인 계약을 하게 돼서 얼굴로 먼저 못 만나고 글로 먼저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었죠? 3학년이라 부담감도 많았을 텐데 뭐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일단 저랑 배우는 과목은 경제 수학이고요. 선생님 이름은 선택했으니까 알고 있죠. 이 경제 수학이 문과 학생들한테는 중요한 과목일 수도 있지만 경제 쪽 진로로 가는 학생들은 중요하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용어를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경제 수학 안에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를 위주로 저랑은 공부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 수학을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이 고3이기 때문에 수능을 봐야 되죠. 그래서 그 수능에 대해서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올해 수능이 조금 변동이 좀 많죠. 그래서 수능은 크게 가형과 수학은요, 나형 두 개 선택할 텐데, 여러분은 대부분 다 나형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나형의 시험 범위는 수학 1, 수학 2, 그리고 확률과 통계. 이렇게 세 과목이 나올 거고요. 수학 1에 이제 지수 로그 함수 요게 좀 새로 생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이 원래는 있었고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년도 기출문제를 그대로 풀자니 문제가 빠진 부분이 또 생기고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 쪽은 나형의 기출문제를 보면은 이제 함수 쪽이 지수로그 함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문제를 또 새로 구해서 봐야 되는 이런 불편한 문제점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올해는 기출문제만 풀기보다는 시중에 이제 문제집들이 나형의 위주로 맞춰서 나올 거예요. 그런 문제집을 서브로 하나 정도는 더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수능 특강은 당연히 기본 교재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연계율이 70%라고는 하지만 아시죠? 수학 같은 경우는 개념이 연계돼도 연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능 특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EBS 교재 중에서 감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육과정평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감수를 한 교재만 수능 연계되는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유는 경향성을 보기 위해서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어떻게 변형돼서 출제되는지 수능에 이제 익숙해지기 위해서인데 시간이 많다면 많은 걸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은요. 시간이 없이 조금은 나는 기출문제를 한 번도 풀어보지 않았다 하는 친구들이라면 보통은 3개년치 기출문제를 풀면 좋고요. 3개년을 푸는데 3월부터 11월까지 다 풀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6월, 9월 수능 어떤 건지 알겠죠? 평가원에서 주관했던 시험을 우선적으로 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는 경우에 나머지 교육청에서 주관한 시험 문제도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총 30문제 중에 수학 1에서 10문제, 수학 2에서 10문제, 확률과 통계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중요도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2 정도는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걸 제가 확률과 통과라고 써놨네요. 네, 확률과 통계예요. 요런 기준에서 나온다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2점짜리가 30문항 중에서요. 보통 3문항 정도 6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3점짜리 문항이 14문제 그래서 42점을 보통은 차지하고요. 4점짜리 문항이 13문항 정도가 나와서 보통은 52점을 차지해요. 곱셈 잘 맞죠? 선생님이 덧셈, 곱셈 이런 거 잘 틀리니까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2점과 3점을 맞추면 점수가 꽤 많이 나와요. 48점이 나오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학 나형에서 2점, 3점은 기초적인 문제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보통 여러분이 푸는 기본수의 연습 문제 정도 풀 수 있다면 2점, 3점은 대부분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4점짜리 중에서도 3분의 1 정도는 3점 같은 4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형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4점짜리 세 문항을 맞춘다면 12점이 되죠. 이 정도까지는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올해 새로 공부를 하더라도 충분히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두 개의 점수를 합치면 60점이 돼요. 여기 어떤 수치를 나타내는지 좀 볼게요. 보통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은 뭐 6월 모의고사 등급 컷 이런 걸 치면은 이렇게 뭐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 치시면 이런 점수들이 나와요. 그때는 이제 원점수를 기준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거거든요. 등급 컷도 중요하지만 참고 배치표를 눌러보면은 각 대학별로 이제 배치 점수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내 수준이 지금 어디쯤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런 게 이제 뭐 포털 사이트에도 있지만 EBSI도 있고 뭐 사설기관 사이트에도 어느 정도 자료까지는 무료로 배포가 되니까는요. 그런 걸 한 번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제 원점수를 좀 봐야 돼서 보통 때는 원점수가 나와요. 수능이어서 지금 안 나온 건데 EBS 자료를 보면은요. EBSI 자료인데 수학 나형을 볼게요. 나형 보시면 5등급이 35점이에요. 아까 제가 몇 점? 48점. 2점, 3점을 다 맞추면 48점이죠. 그러면 일단 등급은 5등급일 거예요. 근데 4등급이 약간 5등급이죠. 그리고 4점짜리 한 문항만 더 맞으면 52점인데 그러면 4등급이 돼요. 세 문항을 다 맞추면 60점이죠. 그러면 4등급과 3등급과 4등급 사이, 그러니까 3.5등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등급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형으로 보게 되면 4등급을 보시면 몇 점이에요? 70점. 19점.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가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높죠. 이거는 수능이 되면은 보통 이과 학생들의 50% 이상이 나형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형은 모의고사 때 받은 등급을 대부분 유지를 하면서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신에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등수가 밀리기 때문에 1등 등급 안에 있는 인원수는 늘지만 이과 학생들이 오면서 아니면 재생이 오면서 1등급과 2등급 학생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문과 학생 중에서 1, 2등급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어렵게 공부하지 않으면 1등급과 2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밀려버린다는 거죠. 오히려 4, 5등급 받던 학생들은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모의고사 때 꾸준히 4, 5를 받으면 수능에서도 나형 같은 경우는 4, 5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수학을 포기했던 학생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올 1년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3등급까지는 꿈의 등급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조금만 한다면 4등급까지는 충분히 맞을 수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고, 특히 1, 2등급을 바라보는 학생이라면 보통 자신이 풀 수 있는 문제 수준보다 조금은 어렵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수시 모집도 이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수시 모집 같은 경우도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수시 모집들이 있거든요.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학생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만 맞추더라도 그만큼 유리할 수 있거든요. 물론 문과이기 때문에 국어, 영어, 사회로 맞추는 경우들이 많지만 수학도 의외의 다크호스가 전략적인 아이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수학도 포기하지 않고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즉 수시 모집에서도 최저 기준을 맞춘다면 합격 가능성은 높을 거고요. 종합전형도 쓰겠지만은 교과도 써야 되거든요. 그럴 때 아마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4월 모의고사가 일단은 시행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4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 수학 나형의 시험 범위는 수1과 수2는 전범이고요. 확통의 경우의 수 안에 순열까지만 시험 범위니까는 요걸 알고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혼자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만큼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위기가 온다고 해서 모두에게 위기는 아니거든요. 주식이, 우린 경제니까, 경제 수학이니까 주식이 폭락하는 가운데서도 그 장안에서도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이득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경제 수학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저랑 이제 배우게 될 경제 수학이고요. 표지가 이렇게 생겼죠. 네,
내용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목차를 한번 볼게요. 모든 책에서는 목차를 보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지, 어떻게 이론을 끌고 나갈지 보이거든요. 수학 경제생활에서는 경제지표, 환율, 세금 이렇게 배우게 될 거고요. 경제지표에서 연산비율, 퍼센트 포인트, 비례, 대부분 아는 단어죠. 그러니까 아마 이쪽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랑도 이 두 개는 조금 묶어서 빨리 진도를 나갈 생각이고요. 환율, 요새 환율이 많이 급등도 했다가 급락도 했다가 하죠. 이거에 따라서 우리 경제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변할지 그런 것들을 화폐 환율, 환율의 계산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 같고요. 세금은 여러분이 경제생활을 하면은 이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그런 세금이 어떤 종류가 있고 그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뭐 절세도 할 수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세금이 더 많이 냈으면 받을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단어는 수요가 금융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 제일 어려워할 수도 있는 단원이에요. 수학적 이론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이자 원리학에서는 이율, 단리이자, 복리이자, 현재 가치. 그래서 은행에 보면은 적금은 대부분 단리 이자를 주고요. 이제 월복리라는 상품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복리이자인데, 대부분 이제 복리이자가 높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왜 높은지 그런 거를 여기서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가치는 이제 이 단원 가서 현재 가치가 있다면 뭐 과거 가치, 미래 가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죠. 일단 연속복리에서는 자연상수 2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는 문과 수능 수학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과 학생들이 배우는데 나오는데, 이 자연상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자세히 배우기보다는 이 자연상수 2가 어떤 거고 그게 연속복리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래서 연속복리를 계산하는데 조금 초점을 맞출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단리, 복리, 연속복리를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제일 유리한 상품인지, 어떤 이론들이 있는지 한번 볼 거고요. 요 연금이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보통은 이자 계산을 할 때 이제 기소불, 기말부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개념보다는 연금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말급과 기시급 연금에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그리고 연금은 뭔지. 그래서 이쪽 단어는 진도도 빨리 못 나가고 아마 한 차시 한다 소단원 하나씩 정도를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복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함수와 경제, 그 다음 미분과 경제인데요. 여러분 경제 수학을 1학기, 2학기 나눠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1학기 때 진도는 함수와 경제의 1단원, 함수와 경제생활까지, 함수와 경제현상까지로 끊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1학기 배울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2학기 때 배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제 함수와 경제현상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은 이제 20분을 넘어가진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같이 이거를 뭐 푸세요 하고 시간을 주는 것보다는 강의를 한 번에 쭉 돌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예제 문제라든지 문제 같은 거 풀어보고,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이론들이 궁금하다면 그걸 조금 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뭐였죠? 연산과 비율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한번 쭉 보시고요. 예습을 하고 싶다면 교과서를 읽어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도 파악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꼭 주의하시고 건강하시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